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서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히 기술만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역 패권 전쟁이 되고 있죠. 최근에는 공고했던 분업화가 깨지고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공급망이 형성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연일 까다로운 선택지 앞에 놓여 있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범준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반도체를 두고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는 모습을 계속 쭉 봐오고 있습니다만 반도체 생태계가 어떻길래 이렇게 싸우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조를 한다고 하면 네. 그냥 공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도 있어야 될 네. 거고, 그다음에 수많은 부품들, 그다음에 소재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생태계는 장비 업체, 그러니까 소재 업체, 그다음에 실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팹리스네, IDM이네, 그다음에 이제 뭐 오사트 업체네, 그다음에 뭐 이런 업체들이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설계만 하는 업체냐, 아예 처음부터 설계부터 제조까지 다 하는 업체냐, 아니면 제조만 하는 업체냐. 조금 더 들어가서 전공종, 후공종으로 구분했을 때 그런 후공종만 하는 업체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이제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좀 그 세분화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설계만 하는 회사, 그리고 설계와 제조도 하는 회사, 후공정, 복잡하거든요. 네. 어떤 역할,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팹리스라고 하면 이제 주로 미국 회사들이죠. 네. 알고 계시는 뭐 엔비디아나 뭐 인텔이. 팹리스가 그러니까 팹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뜻이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제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설계만 하는 회사. 설계만 하는 네. 회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애플도 핸드폰을 만들고 있지만 반도체 입장에서 보면 애플도 팹리스 회사인 거예요. 예. AP 칩을 설계를 해서 대만 네. TSMC한테 주고 이거 만들어 줘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체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은 팹리스 회사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IDM이라고 하면 설계부터 제조까지 전부 다 하는 회사이기 네. 때문에 저희 나라에 있는 회사들인 거 삼성하고 하이닉스인 거죠. 예. 네. 그리고 아예 뭐 설계 안 하고 우리는 만들어 주는 것만 잘할게라고 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TSMC. 네, 대만의. 그렇죠. 네, 대만의 네, 네. TSMC. 그러면 이렇게 반도체가 상당히 분업화가 되어서 지금까지 공정이 이루어져 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분업화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글로벌 분업화라고 하면 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네. 그러니까 생산 단계를 쪼개서 네. 분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분업화 이야기할 때 뭐 성냥개비 만들 때 나무 자르는 사람 아니면 네. 약치를 하는 사람 뭐 이렇게 했던 네. 것처럼. 근데 이제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고 네. 중국에 가면 인건비가 더 싸대. 아니면 폴란드에 가면 유럽에 가면 특정 원자재를 구하기가 더 쉽대. 라고 하면 기업은 당연히 그렇죠. 그쪽 갈 수밖에 네, 없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연구소는 다른 데 있는 것보다 우리 본사에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원가를 어떻게 절감할 것이냐, 네. 그다음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의 원칙에 따라서 네. 어떤 산업이든지 글로벌 분업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반도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러니까 대만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설계부터 다 해야 돼? 아니야, 우리는 제조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기만 할 거야. 라고 한 거고, 네. 애플도 굳이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나?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설계하고 디자인은 본사에서 하고 네. 메모리는 한국에서 사오면 되고 비메모리인 AP칩은 대만한테 만들어주라고 하면 되고 네. 전체 조립은 중국에서 하면 돼. 이게 분업한 거죠. 그렇죠. 예, 예. 여태까지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미국도 사실은 지금 팹리스에서 거의 6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네. 예전에는 미국도 반도체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비메모리도 만들고 메모리도 네. 만들었어요. 네. 근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이제 반도체 공장을 만들 때 환경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인력의 공급이라든지 인력. 네, 네. 이런 게 이제 쉽지가 않기 네. 때문에 미국도 사실은
우리 그냥 팹리스 고부가가치라고 하는 팹리스에 집중할게라고 해왔던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세계화인 그렇죠. 거잖아요. 글로벌 분업화라고 설명을 하신 거. 근데 최근에는 이게 탈세계화라는 얘기가 이슈가 되고 있고 그 탈세계화라고 하는 건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한 나라에서 한 국가에서 끝까지 다 한다는 뜻인가? 반대일 거니까요.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렸던 글로벌 분업화가 잘 운영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요소수 때문에 한번 골치를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했었는데 갑자기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변수들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일단 전쟁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원재료나 물건을 공급받는 곳에 일단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게 없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특정 뭐 미국발 아니면 어느 지역발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면 그 지역에서 만들어냈던 부품들이 생산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글로벌 분업화라는 게 굉장히 유지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 곳곳에서 변수가 생기니까요. 그렇죠. 그 나라하고 또 친하기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유지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건 터지면 이렇게 되고 일본이 느닷없이 외교 문제를 건드리면서 반도체 우리 보프 소부장 안 팔 거야 이래버리면 갑자기 글로벌 분업화가 깨질 수 있다는 거죠. 어려움 좀 겪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이 형성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모리스 창이 기사에서 저도 이제 봤는데 미국이 주도하는 이런 새로운 공급망이 과연 유지될 것이냐 이게 유효한 거냐. 대만 TSMC 만드신 분이죠. 회장이죠. 근데 물론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나 이런 전제를 깔기는 했죠. 근데 미국이 주도하는 이런 뭐 온쇼어링, 프렌드쇼어링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 알려졌던 치포 동맹이나 그다음에 TSMC, 삼성전자 보고 미국에 와서 지어라,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를 지금 이제 온쇼어링, 뭐 프렌드쇼어링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거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온쇼어링, 프렌드쇼어링이라고 하는 게 프렌드쇼어링은 일단 친구라는 단어라고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은 리쇼어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냥 신발 만들고 뭐 경공업 제품들 만들었던 거를 이제 인건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인건비가 싼 국가들을 가서 거기로 진출을 했던 거죠. 근데 다시 이 공장들을 불러들인다라고 해서 이제 리쇼어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요즘 뭐 온쇼어링, 뭐 백쇼어링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표현이군요.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추가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프렌드쇼어링인데 과연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치포 동맹 그리고 미국이 주도해서 우리끼리 잘해보자라는 식의 지금 뭐 공급망 형성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한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렌드의 기준이 좀 애매한 거죠. 애매하다기보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미국 기준의 프렌드. 그렇죠. 프렌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 자체가 지금으로 보면 그냥 정치적인 이념적인 기준인 거죠. 일본, 미국, 대만,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 반도체도 잘 만드니까, 기존에 뭐 군사 동맹까지도 뭐 이어져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중국을 배제한다라는 공급망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가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이 되니까 이런 그 선택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갑자기 설계만 주로 많이 하던,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도 만들다가 우리가 굳이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설계만 하다가 갑자기 제조와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할 거다. 그러니까 온쇼어링, 우리 그 미국 땅에다가 공장을 지어라. 뭐 여러 가지 혜택도 줄게.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이나 삼성
대만이나 한국에 어떻게 보면 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미국에서 네. 만들어라고 하는 것은 네. 그래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야 우리 설계 회사들이 우리가 제일 잘하는 애들이 60%가 넘는 애들이 우리가 다 있잖아. 뛰어난 회사들이 있잖아. 네. 팹리스가 네. 있잖아.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시장을 가지고 있잖아. 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중국보다는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시장을 가지고 네.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밑밥을 던지는 게 보조금까지 주겠다라고 네. 하니까 사실은 대만 입장에서도 그렇고 한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런 조건만 충족이 된다고 하면 뭐 나쁜 선택은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3월 달부터 문제가 됐었던 게 이제 보조금을 받는 회사가 지켜야 될 미국한테 제출해야 될 시행령하고 관련된 이런 네. 게 좀 문제가 됐었죠. 네. 그래서 그 기술 같은 것들을 네. 좀 정확하게 적어서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서 달라 이런 내용 담긴 거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거죠? 경영 계획이라는 것을 회사가 세우게 되잖아요. 우리가 내년에 어떤 제품을 몇 개를 만들어서 얼마만큼 팔 거야. 네. 그리고 얼마의 가격에 팔면 우리가 이익이 어느 정도 날 거야라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네. 그거 달라는 거거든요. 네. 과연 이거 그래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대만에서도 사실은 그동안 이야기를 안 하다가 제가 최근에 본 게 3월 31일자 기사였던 것 같은데 대만에서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네. 이건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했죠. 우리도 좀 그런 데서 목소리를 낼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프렌드라고 하면서 그렇죠. 동맹이라고 하는데 네. 예, 과연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네. 뭔가 실질적인 친구로서 갖는 베네핏이 있을까가 네.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거다. 미국의 온쇼어링 정책과 프렌드 쇼어링 정책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이제 왜 그런 건가요? 그 대만이 TSMC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제조 공정으로 놓고 보면 전공정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후공정까지 담당을 하고 있는데 대만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조를 전담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 후공정을만 또 하고 있는 회사들이 또 주변에 많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대만이 이렇게 제조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경쟁력을 네. 갖고 있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만들다가 보면 수많은 부품이나 소재가 필요할 때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네, 네. 뭐 잠깐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뭐 나사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막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관련된 업체들이 주변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대만은. 네. 네, 그런 업체들이 있었기 네. 때문에 대만에서는 물건을 만들고 수억 개 되는 물건을 만들어서 제때 납품하는 게 쉬웠던 거죠. 네. 근데 미국으로 갔다라고 네. 하면 네. 이 주변에 있던 공장들이 다 따라갈 수 있겠냐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겠네요. 네. 두 번째 이제 모리시창이 이야기했던 거는 인건비예요. 네. 맞네요. 네, 인건비가 있어요. 그리고 대만도 그 제조 공정을 선택한 이유가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만이 인건비가 싸고 그래서 우리가 제조에 좀 투자를 하면 강점이 있겠다라고 키워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 제가 그 경험이 있는데 네. 삼성이 굉장히 오래전에 미국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을 지었었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메모리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모리 제품을 똑같이 거기서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만들었던 제품하고 국내에서 만들었던 제품이 똑같은 제품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 공장에서 관련자들은 저희한테 그런 요청을 하죠. 좀 비싸게 받아줘라. 네. 네, 우리가 인건비고 그렇고 유지비가 좀 힘들다. 자꾸 이런 요청을 했어요. 네. 근데 고객 입장에서 보는 거는 그냥 삼성 메모리 반도체지 이게 미국에서 만들었다고 내가 돈을 더 줘야 될 이유는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게 되면 네. 어찌됐건 인건비가 됐건 아니면 관련 업체들, 협력업체들과의 협업이 됐건 네.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모시창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그럼 누구한테 줬냐 이게 좋을 거냐.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냥 잘하는 국가에서 잘하는 제품을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 아니겠냐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흐름 자체는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반도체 공급망을 형성하려고 하는 이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앞서서 이 친구 관계가 오래 가겠느냐, 갈 수 있겠느냐 이게 좀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어떻습니까? 흐름은 계속 갈 것 같고 여기서 공장을 안 지을 수도 없고 네, 미국에 안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조는 유지가 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가서 뭐 이런 시행령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거라고는 하지만 어찌됐건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치포 동맹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제 추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이게 그닥 오래 갈 것 같지 않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요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그 ASML의 EUV 장비 있잖아요. 그게 그 뭐 7나노 이상, 뭐 5나노 이하 내려가면 그 장비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지금 네덜란드 회사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장비가 엄청 커요. 근데 이 장비 안에 들어가는 그 광학, 그러니까 렌즈는 칼 자이츠라는 독일 회사에서 만듭니다. 복잡해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엄청 큰 장, 3천억이 넘는 이 장비 하나를 만드는데 그냥 네덜란드에서 모든 부품을 공수해서 만들겠냐고요. 이게 그 뭐 한국, 일본, 대만, 미국만 얽혀 있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독일이 그게 아니라 우리는 독일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우리 중국과 협업해야 될 것 같아라고 하면 사실 그러니까 장비뿐만 아니라 소재든 뭐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공급 사슬망이라는 것은 이 하나만 딱 끊어져도 어디 한 군데만 이렇게 딱 끊어져도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만드는데 나 그냥 그렇게 안 할래, 나 굳이 안 할 거야라고 만약에 선언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오래 갈 수 있겠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중국을 아까 배제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공급망에서 배제한다고 했는데 중국이라는 국가는 반도체를 만드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반도체를 소비하는 국가이기도 하거든요. 시장이 크죠. 그렇죠. 그 시장을 과연 배제하고 나머지 국가들이 뭔가 끊임없이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겠나? 이건 좀 그래서 요즘 이제 서버 시장이 좀 약화되고 있고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게 중국에서 지금 중국발 좀 신호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자이면서도 시장인 중국을 배제하면서까지 이 공급망 자체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 이건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장에 장비를 팔고 있고 계속 뭔가 협업을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는 무슨 치포 동맹이야, 무슨 브랜드 쇼링이야, 그런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나 기업 입장에서 나 그냥 하고 싶은데 그러면 정부에 컴플레인을 할 수도 있고 그게 뭔가 이제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뭔가 표로 연계되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게 그 미국의 노력은 그리고 이런 큰 그림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갈 것 같지만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다고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 뭐 반격을 시작한 것 같긴 하거든요. 최근에 맞습니다. 뭐 마이크론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좀 강대강으로 이렇게 맞붙다 보면 사실은 가장 걱정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까다로워요. 선택지가. 그래서 미국도 까다롭고 중국도 까다롭고 그런데 두 군데 중에 어디도 선택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그러니까 딱 시행령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제 3월 달에 이렇게 딱 뭔가 답안지가 아니라 이제 요구지를 이렇게 딱 받아놓고 나서 지금 삼성하고 SK의 총수가 중국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3월 달에. 그래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셨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대통령하고 뭐 수교 70주년인가 뭐 기념으로 뭐 한 걸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시행령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시행령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외교력이나 정치력이 발휘가 돼야 되는 협상을 거예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 내가 내 재고나 기술이나 이런 걸 다 까놓고 제조업체가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뭔가 거래라는 것이 발생을 해야 될 거고 협상이라는 게 이루어지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 입장에서 이제 가장 큰 거는
협상의 카드로 들고 있는 게 뭐냐면 메모리 시장에서 6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 네. 네. 그러니까 반도체만을 놓고 보면 뭐 미국이냐 중국이냐 뭐 장비를 놓고 보면 네덜란드냐 뭐냐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네. 하나의 전자제품으로 보면 비메모리도 들어가야 되고 메모리도 들어가야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야 전자제품이라는 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삼성 메모리 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나의 협상 카드가 네. 되면 좋겠다. 네. 네. 물론 지금 뭐 가격이 좀 떨어지고 전체적인 이제 시장이 좋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전 세계 시장의 60%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네. 큰 장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뭔가의 협상 카드가 되면서 우리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잘 찾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언뜻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미국의 공장을 짓도록 하고 그 기술을 조금씩 빼가서 뭐 인텔이나 이런 데 제조 기술을 좀 이렇게 소스를 주려는 건 아닌가 이런 속셈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은 나올 수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겠죠. 네. 네. 물론 당연히 이제 진출을 하게 되면 해외 직접 투자를 하든 뭘 하든 가면 이제 뭐 기술 공개해라 뭐 이런 요구들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건 반도체라는 산업의 특성상 이게 기술이 전부인 산업에서 그렇죠. 네. 이걸 가져가는 순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경쟁력을 다 잃어버리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어찌됐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메모리 생각입니다. 반도체 패를. 네. 네.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친구 너무 믿지 마라. 저는 네. 그렇습니다. 네, 친구 너무 믿지 말고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한 패가 있으니 이걸 가지고 제대로 협상을 좀 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고지를 좀 선점을 해서 우리 시장을 살리자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대만 네. 같은 경우도 뭐 피닉스 1공장, 2공장을 보면 이제 뭐 5나노를 짓겠다고 했어요. 1공장에다가. 근데 그게 5나노 제품이 나오는 게 24년이란 말이에요. 3나노 공장 짓겠다고 했는데 그게 제품으로 나온 건 26년이에요. 네. 근데 대만은 이미 3나노 공장을 대만에서 짓고 있어요. 3나노 네. 이하 공장을. 네. 그러니까 그래 원하는 거는 해줄게. 하지만 진짜 경쟁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거야라는 뭔가 대만만의 전략이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대만이 요즘 하는 거 보면 참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중국도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하지 7나노 이하, 뭐 14나노 이하에 대해서 자꾸 뭐 장비도 수입 못하게 하고 그렇죠. 자꾸 네. 제재를 거니까 네. 그래? 그럼 우리 위에 거 할게. 근데 그 위에 반도체 제품들이 주로 어디 들어가냐면 자동차나 이런 데 들어가요. 그럼 우리 그냥 여기서 할게. 이거 잘할게. 라는 지금 움직임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그럼 그것도 못하게 할 거야. 라고 이제 계속 이렇게 물고 물리는 싸움을 네.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시행령 문제에서부터 그렇고 우리나라는 어찌됐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지금 잘 뭔가 협상의 카드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쟁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전략이 필요로 하니까 우리도 좀 전략을 가지고 협상 무대에 잘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삼성도 그렇고요, SK도 그렇고 어쨌든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보니까 반도체 배터리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SK 그룹도 신용이익이 불붙을까? 왜냐하면 이게 너무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빚도 빛의 속도로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K 그룹의 성장사가 그래요. 네.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텔레콤 회사도 그렇잖아요. 서울이동통신 인수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그 SK 그 정유산업도 마찬가지고, 이제 하이닉스도 이렇게 인수를 했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해 있는 회사를 인수를 통해서 가져와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거기 이제 보면. 반도체만을 놓고 보면 그 내용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인텔의 SSD 사업부를 인수했는데 그 돈이 사실은 10조 이상이 되는 돈이라서 엄청 큰 돈이죠. 그 돈이 이제 투자가 되면서 이제 거기서 뭔가가 잘 되고 계속 돈이 회수가 되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흘러나오면서 돈이 묶인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메모리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뭐 실적 발표가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제 하이닉스는 이미 지난 4분기에 적자가 네, 났었고요. 네. 이제 적자 폭이 커지면 아무래도 이제 사업 운영에 대한 리스크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겠죠. 네, 걱정해야 될 정도인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경기라는 거는 뭐 바닥을 찍으면 또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슬슬 뭐 하반기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떨어질 때 또 급속하게 떨어지는 것처럼 올라갈 때 또 급속하게 올라가거든요. 아, 그랬나요? 역사적으로 계속 그랬어요? 메모리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점 이런가 봐요. 네. 그러면서 이제 폭도 이제 이렇게 이제 흘러가던 것이 예전에는 이제 폭이 좀 넓었었는데 이게 자주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반기 좀 재고 경기가 좀 괜찮아지고 전자제품들이 팔리기 시작하고 뭐 PC 서버든지 이제 좀 경기들이 회복이 되면 좀 이제 재고가 줄어들면서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도 그렇고요. 사실 SK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굴지의 그렇죠. 두 그룹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될 텐데요. 그 어느 정도 시점에 좀 회복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제가 그거 맞추면 제가 그거 맞추면 여기 있지 않겠죠? 네, 이번에 한번 맞춰보시는 게. 근데 대부분이 하반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반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뭔가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이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면 뚜렷한 뭔가 이제 이거 뜨기 시작했다. 긍정적인 신호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갑자기 PC에 대한 아니면 서버에 대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뭐 증설 계획이 막 나온다든가 그러니까 서버 교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아무래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사실 요즘 어렵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서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뭐 3, 4분기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좀 회복의 신호들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전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또 경기도 회복이 되고 참 뭐 반도체 시장도 좋아지고 투자도 계속 일어날 거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 맞추시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한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 채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도가 한번 들이치면은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블록체인이 처음인 여러분 지금 주목하세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들은 가상화폐를 신규로 발행하기도 하고 전 세계로 유통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경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에 오래 활동하면서 초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FTX 사태처럼 거래소를 과신해서 거래소에 많은 돈을 넣어뒀다가 큰 피해를 보신 경우도 보았습니다. 코인을 잘못 전송해서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있었고요.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할 때 네트워크 선택을 잘못하셔가지고 힘들게 복구하신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갑 보안을 잘 모르셔가지고 해킹 또는 피싱을 당해가지고 큰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피하고 이겨내기 위한 기본기를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강의를 볼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하루에 1시간씩 딱 일주일만 투자하십시오. 블록체인의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초보자들을 위해서 기초와 실전을 융합해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쉬운 개념 설명입니다. 지갑 만들기, 전송, 들어는 봤지만 알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용어 정리입니다. 하드포크, 스테이블 코인,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용어들을 제가 또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실전 적용입니다. 기초적이지만 막상 닥치면은 초보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있죠.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립니다. 블록체인과 친해지는 가장 쉬운 지름길,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